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은행 잔고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리터당 1988원, 불과 2, 3년 전 1,500원대였던 기름값이 어느새 2,000원 문턱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1,483원, 지금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월급 통장을 직접 갉아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글로벌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경제 위기의 실체. 둘째, 내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셋째, 2027년 대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불을 쌓을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483원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1,988원,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약 96달러. 그리고 이 3가지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을 단순히 해외여행이 비싸진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제조 원가가 오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마트 영수증에 찍힙니다. 연쇄 충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쇄 충격의 방아쇠는 중동에서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본격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의 원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현재 이 수로는 대부분 봉쇄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하루 6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가는 한때 배럴당 98달러를 넘었고,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한 후 일시에 하락했지만 구조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10주 이상 지속될 경우 배럴당 140에서 160달러 전망. 이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은 2,50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지금 유가 수준이 유지되면 4월 말에는 전국 평균이 2,000원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닌 이유는 물류비, 제조 원가, 식품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3에서 6개월 안에 끝나더라도 물가 복구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2026년 경제 농사는 이미 많은 부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변수, 트럼프 관세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정책은 지금 세계 교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6% 수준으로 적용 중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관세가 미국 내 수입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자극, 연준 금리 인하 지원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발목을 잡는 자기 모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묘수가 아닌 악수라고 규정합니다. 한국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상황에서 이중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 물량이 줄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동시에 달러 강세로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수출 대기업은 환차익으로 어느 정도 버티지만 내수 중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AI 혁신은 이 위기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AI는 분명 실질적인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닷컴 버블 시절과 달리 AI는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매년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 투자가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이 수익을 지금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버블의 조짐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금융지뢰라고 표현합니다. 금리 환경이 바뀌거나 AI 투자 기대치가 현실과 괴리를 드러내는 순간 고평가 자산의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가 언제 터질까요? 경제 사이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에는 반복되는 대형 충격의 역사가 있습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팬데믹, 각 사건 사이의 간격은 10년, 12년입니다.
정확한 주기는 아니지만 평균 10에서 12년마다 세계 경제는 대형 조정을 거쳤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누적된 인플레이션, 고금리 충격, 부채 급증, 지정학적 위기들이 지금 임계점을 향해 쌓이고 있습니다. 2025, 2026년의 악재들이 임계점을 넘으면 2027, 2028년 사이에 세계 경제가 심각한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이 반드시 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1998년 이후, 2008년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등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IMF와 한국은행은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8에서 2%로 전망합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이클 상단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신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손님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식당 주인, 임대료와 인건비 사이에서 벌벌 떠는 소상공인이 지금 한국 경제에 민낯입니다. KDI 기준 한국 잠재 성장률 추정치 약 1.5에서 1.8%,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역대 최대 수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 구조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AI가 화이트 칼라 중간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단순 사무, 데이터 처리직의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위 서비스직으로 밀려나거나 고용시장 밖으로 이탈하면 이것이 내수 소비의 구조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추경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게임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인지 지정학 구도를 보겠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입니다. 고유가 환경이 유지되는 동안 에너지 수출로 전쟁 비용을 충당합니다. 중국 시진핑은 미국 주도 질서가 균열하는 틈을 타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하고 중동,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삼각게임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에너지 100% 수입 의존, 수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장관계, 미국 주도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중견국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현재 UAE, 카자흐스탄 등 대체 원유 공급처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걸프 6개국 대사면담, 사우디, 오만, 알제리 특사 파견 등 에너지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의존도를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적 포지셔닝과 중장기 에너지 안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워렌 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5년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을 3,117억 달러, 약 546조 원까지 쌓았습니다. 총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30%를 넘었고 이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버핏은 2025년 말 CEO직을 그레그 에이블에게 넘겼지만 이 현금 비축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장에 뚜렷한 기회는 없다는 메시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폭락이 왔을 때 길바닥에 버려진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금, 단기 채권 비중을 전체 자산의 30에서 40%로 끌어올리십시오. 지금 당장 주식,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급여의 최소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대조정이 오면 이 현금이 여러분의 재건자금이 됩니다. 불필요한 고금리 부채를 지금 줄이십시오. 변동금리 대출, 신용대출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르면 역 레버리지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포트폴리오를 3가지 기준으로 재편하십시오. 첫째,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가? 둘째,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이 있는가? 셋째,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가? 이 세 기준에 미달하는 자산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에너지 환율 지표를 주 1회 이상 모니터링 하십시오. WTI 유가, 원달러 환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 3가지만 매주 체크해도 거시경제의 흐름이 보입니다. 지표가 임계점을 넘을 때 행동하는 것이 뒤쫓아가는 투자를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들은 무겁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숫자들을 보며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이후 10년의 승자가 됐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결과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잠식되는 것도 낙관론에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한 눈으로 숫자를 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채 조금 줄이기, 현금 비중 조금 높이기, 지표 하나 더 챙겨보기.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2027년의 파도를 넘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환율, 유가, 금리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질문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과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